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수입니다. 오늘이 1월 10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2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한동안 방송을 하지 못했죠. 그 방송하지 못했던 기간이 짧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3주 약간 넘어가는 정도 기간 동안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 우리 시장이 좋게 풀리지를 못했죠.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낙폭이 크지도 않았고, 자, 그리고 금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데, 기대를 모았던 금년 시장이 열리자마자 시장이 좋게 흘러가기는커녕 오히려 급전직하, 상황이 더욱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 종목만 하더라도 그나마 우리 중심인 삼성전자, 현재 보긴 차트는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 빠진 상태이죠. 그렇고 나머지 종목들 현재 네이버도 뭐 크게 빠졌고요. 네이버,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도 급전직하하는, 그리고 현재 메타버스나 또는 NFT와 관련된 종목들도 그런 급락세를 피하지 못한 상당히 어려운 지경으로 그렇게 흘러갔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 종목만 그런 것이 아니죠. 대다수의 보편적인 종목들이 그런 크게 밀리는 그런 흐름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종목에 대한 주가 하락에 대한 변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단기적인 흐름을 피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음을 인정하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을 볼 때 종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각계 격파식으로 보기보다는 시장을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우리 시장에 들여진 가장 큰 악재는 누가 뭐래도 긴축이죠.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부터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가 좀 생겼죠. 생각보다 긴축의 강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건데,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FOMC 의사록 발표에서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건데, 기존 긴축에다가 그동안 뿌려졌던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내용, 즉 QE 양적 완화와 대별되는 QT 퀀터테이티브 타이트닝, 긴축 압축이나 또는 긴축 압박 정도로 해석되는 QT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이 그 골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커다란 악재 그늘이 있는 이상에서는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건데,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테이퍼 텐트럼이 무서운지 또는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결론은 크게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는 거죠. 최악의 상태는 어느 정도 벗어나는 그런 정도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감각적으로 보기보다는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판단하는데 객관성을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당시 있었던 현재 금리 인상 등 또 퀀터테이티브 타이트닝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비교를 해 가면서 현재 상황을 진단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안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 버틴 김에 당연히 버텨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너무나도 뻔하게 도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은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입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 지난주가 되겠군요. 4분기 실적,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죠. 예상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작년도 작년이지만 금년이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삼성전자 10년 후가 아니라 금년 실적 대비 적정 주가를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은 30% 정도 나온다는 거죠. 장기 정석 투자, 그 중에서도 비교적 큰 금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심도 높게 참고하실 그럴 내용이 되겠고, 다른 종목을 하시는 분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 시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삼성전자부터 안정화돼야 되고, 또 더 잘 되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목한테도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두 주제를 놓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자막을 올려놓을 건데요. 테이퍼 텐트럼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자, 글로벌 동향을 보면은 만만치 않은 구석이 있죠. 일단 지난 1월 5일 날 우리나라 날짜로 1월 6일 날 알려진 내용인데요. 미국의 FOMC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자, 유동성 공급 축소, 이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그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 원래 6월 달인데 3월 달로 단축한다는 거고요. 또 조기 금리 인상, 원래는 12월 달, 빨라도 6월 달 이렇게 됐던 건데 최근에는 3월 달, 바로 한 두 달 뒤 3월 달에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면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속도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횟수가 중요한데, 원래는 두 차례, 세 차례 정도로 예상했던 건데 연간 그것보다 더 자주 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현재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파적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유동성을 회수해야 된다. 사실은 이것을 동시에 하게 되면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 인상도 하고 유동성 공급도 중단하고 또 금리도 인상을 하고 유동성 회수까지 한다는 식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유동성 회수는 지금 미국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 그 자산은 국채 내지 MBS, 자산 유동화 증권이죠. 자, 그들로 되어 있는데 그들을 매각하게 되면 그 시중에 돈들이 미 연준으로 흡수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것이 바로 퀀터터티브 타이트닝이라고 하는 한때 QT라고 하는 그 정책입니다. 그것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매파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 시장에 충격을, 그것도 미국 시장에서는 다우 시장보다는 나스닥 기술주 성장주에 충격을 줬고, 글로벌 전체를 봤을 때는 이머징 마켓에 충격을 줬다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또 한쪽으로 원달러 환율도 1200원대에 수으로까지 치솟아 올라가는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동됐다 하는 거죠. 자, 그건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최근 현재 열렸던 전미 경제학회 글로벌 석학들이 상당히 또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레리 서머슨 전 클린턴 정부 때 재무장관을 했던 경제학자죠. 자, 이 사람은 1년간 두세 차례도 부족해서 1년간 8차례 매 FOMC가 열릴 때마다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아주 강경하게 언급을 했고요. 또 미 국채 발행, 지금 과도하게 국채 발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돌려막기, 폰지 사기라고 하죠. 폰지 사기, 과거에 실제 일어났던 사기 사건입니다. 폰지 사기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맹비난을 하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 외에 로버트 실로 교수, 대단한 예일대 교수죠. 스티글리츠, 또 존 테일러 준추로 유명한 교수죠. 또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강한 그런 긴축과 관련된, 긴축이 반드시 또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했다는 것이 분위기를 유도하고 그런 것이 이머징 마켓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만 보면 시장 상황이 암울하죠. 그런 정도, 아직 뭐 금리 인상도
또 QT를 하는 것도 아닌데 벌써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증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상황에 따라선 그들이 그렇게 매파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종합지수는 뭐 2700 정도가 아니라 2500 심지어 2300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것과 관련된 반론입니다. 사례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이런 긴축 모드가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죠. 2015년도에서 2017년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예고됐던 것은 2015년도 7월 달이고요. 실제 단행됐던 것은 같은 해 2015년도 12월 달. 이 내용은 이따 차트를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그리고 그것이 2018년도 1월 달까지 약 25개월 걸쳐서 7차례 금리가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2017년도입니다. 현재 그 누굽니까? 트럼프가 집권해서 국정을 운영하기 직전까지 이 퀀터테이티브 타이트닝 즉 QT가 집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유동성이 회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기간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정책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차트를 잠깐 보시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다우 지수 차트인데 나스닥 지수 차트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 차트는 이런 정도고요. 지금 현재 박스가 그려졌던 부분이 작은 박스가 그려졌던 부분이 금리가 인상이 예고됐고 금리 인상이 단행 부분인데 금리가 인상됐던 그 시기 그리고 현재 QT가 집행이 됐던 그 시기는 이런 타원형으로 표시됐던 바로 이 시기인데요. 그때 당시 증시 상황이 결코 나쁘지가 않았죠. 방금 전에 보신 것은 나스닥이고요. 다시 다우존스 돌아가서 보게 되면 작은 초록색의 동그라미 부분이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금리 인상이 단행됐던 시기를 표시했고요. 그리고 직사각형 박스 부분이 금리 인상 시기 그리고 동시에 QT가 진행됐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 시기에 부분적으로 단기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적이 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좋은 시세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충격이 있었을 때 금리 인상 예고됐을 때 또 금리 인상 단행됐을 때 그에 의한 시장 충격은 다우지수 기준으로 예고됐을 때 13.6% 그리고 단행됐을 때 9.6% 정도 조정을 좀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에 의한 2차적인 그런 충격, 두 번째 나타나는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일단 그 점을 반론할 수 있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고 이미 알려진 악재입니다. 그런 것에 의한 시장 충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거고요. 또 인플레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 점은 그 전부터 꾸준하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팬데믹 상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고물가라는 건데 문제는 그 팬데믹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인플레가 장기화되는 상당히 심각한 고물가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되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가지 요인 때문에 현재 다시 금리는 저물가로 안정화되고 오히려 물가가 너무 낮아서 걱정되는 상황이 재현된다는 그 논리이죠. 그 점은 제가 그 전부터 쭉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5가지 요인 중 생산, 공장 자동화 등의 생산성이 상당히 좋아졌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유통 단계가 상당히 단축이 됐죠. 지금 거의 직구 상태로 유통 단계가 직접 구매를 하거나 뭐 말아봐 2-3단계로 압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유통 마진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그런 구조적 변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소비, 지금 고령화 때문에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정보화, 정보 불균형 때문에 정보가 부족해서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어떤 특정 저하를 매수할 위험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정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또한 그렇고 그리고 글로벌 분업화 지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 등은
현재 지금 개발도상국으로 그 생산 기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물가 부담이 상당히, 특히 공산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구조적으로 물가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건데, 그렇게 계속 지속되다가 팬데믹 상태를 맞이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과잉 유동성 문제, 이렇게 계속 국채 발행이나 MBS 매수 등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돼서 또 미국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그 유동성을 회수 안 하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과거 20년 전 대비 현재 미국도 한국도 전 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잘 굴러가지 않죠. 화폐 유통 속도나 통화 승수 등이 그전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통화 승수만 하더라도 미국은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그만큼 총통화 M2라고 합니다. 총유동성 M2가 그전에 비해서 상당히 위축되는,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공백을 메꿔줘야 된다는, 그 공백은 발권을 해서 돈을 찍어서 뿌리는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바로 그 방법, 바로 그래서 과잉 유동성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그러니 그것이 적정하다는 설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QT 아까 얘기했던 유동성 회수라는 것도 미국도 원래 그 전부터 전부 다 그동안 발행됐던, 그동안 뿌려졌던 유동성을 다 회수돼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제기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딱 1년만 시행하다가 트럼프 정권이 바뀌자마자 아예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유야무야가 된 바가 있었죠. 바로 그런 배경이 작동에 대해서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 자리를 잡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식 학설은 아니지만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고평가 논란과 관련된 지금 현재 제반 성장주들의 주가가 너무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시각 전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금리 저성장에서는 평가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기존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부가치 말고요, 장부가치에서 평가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들이 너무나도 많죠. 뭐 커뮤니티라든가 또 커뮤니티에 가입한 가입자들의 크기, 또 그들의 충성도, 그리고 또 지명도, 또 기술력, 또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과 관련돼서 그 외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영업 노하우, 또 각각 사업의 신뢰도, 고객과 또 사업 주체와의 연관관계, 이런 것 등이 모두 장부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 것을 다 평가를 해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장부 가치로 평가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장부 가치로만 현재 상황이 높다 낮다를 따질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 지금 우리 대선이죠. 대선을 앞두고 양대 후보가 3%라고 하는 경제 현재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우리나라 만성적인 저평가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각 후보가 얘기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맞는데요, 몇 가지 좀 빠진 것이 있어서 덧붙여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그 산업 구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선진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따라왔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이견을 제시하고자 하고요. 그 외 기업 투명성 또는 시장 투명성 또는 시장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는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불건전 시세, 이것도 사실 그전에 비해 상당히 좋아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그 부분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 투자 풍토도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주로 일반 개인들은 특히 더욱더 단기 투자에 초점을 좀 맞추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풍토. 그럼 또 약간 투기적인 시세가 너무 현재 지금 투기적인 시세가 힘을 내는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도 다소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도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MSCI에 우리나라가 이머징 마켓에 편료되어 있다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상 선진국입니다. 그렇다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절차적 문제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 기반이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현재 좀 제동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이 문제는 3프로 TV에서 현재 지적이 됐던 문제이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빠진 게 현재 간접 투자입니다. 우리나라 최근 기관들이 대거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펀더멘털로 봤을 때 오히려 기관들은 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는커녕 오히려 매도를 일삼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문제 또는 한계에 봉착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 투자가 비활성화되고 있다는 건데, 이번 대선 공약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게 다소 아쉬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개선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추세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어떤 대선 주자가 얘기를 했듯이 종합지수 5,000포인트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전제할 수 있을 때 지금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종목은 무조건 삼성전자다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를 지금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죠. 시장 점검을 해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1.7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채권 시장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얘기가 되고, 그만큼 이머징 마켓에 상당한 충격이 전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준, 얼마 전까지 1.4였던 것이 불과 한 3주 사이에 이런 정도 0.4%포인트 정도 그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뭐 큰 차이 없네요. 95.92. 그런데 원달러 환율 1199원입니다.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 현재 위에 그려져 있는 현재 수평선이 1200원 선이죠. 거의 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갈 때 다소 불편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었던 건데, 실제 그런 불편한 상황이 우리 시장에 여태까지 나온 것이고요. 하지만 1200원에서 그 이상 치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상의 모습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잘하면 썩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꺾여서 내려간다면 3산 형태가 되죠. 3산 헤드 앤드 숄더형이 나올 수가 있는 모습이기도 하네요.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환율 차트는 그렇고요. 자,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잠깐 보죠. 외국인들 매도는 그렇게 크지 않죠. 오늘 외국인들은 지난 1월 7일까지 약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1조 8천억 정도를 순매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거래일 만에 순매도했다는 건데, 매도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반면 기관들이 연속해서 8거래일 연속 순매도 1월 7일까지 약 3조 7조, 오늘까지 합치면 대략 4조 2천억 정도, 불과 한 2주 정도 사이에 4조 2천억 정도, 지금 월간 단위로 따진다면 근 10조에 가까운 정도로까지 대규모로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선물 쪽인데요. 기관들이 오늘까지 약 10거래일간 2,300계약, 오늘까지 합치면 2,700계약 정도이네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조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차익 매도를 롱 포지션, 지수가 올라가는 쪽, 현물은 매도하고 선물은 매수하는 배반적인 그런 포지션을 취했다는 건데, 이거는 일종의 기술입니다. 한쪽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매수한다는 그런 개념이 차익 거래가 된다는 건데, 어디까지나 기술적으로 단기 대응한다는 거죠. 따라서 기관들이 대규모 매도했다고 해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이런 정도 매도했다고 한다면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직도 계속 매도하고 있는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매도할 분량은 가면 갈수록 그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전체로 봤을 땐 시장으로 봤을 때 내일 당장부터도 지수가 뜨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도 한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증시 주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나스닥 선물 괜찮고요. 일본 지수도 현재 부합권입니다. 크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이시스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작년 12월 29일 날 배당 나겠을 때 베이시스가 정상화 되긴 됐는데,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로서 단기적으로 지수가 좀 약하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는 건데, 아직 베이시스는 충분히 현재 상황이 풀려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건데, 참고하실 것은 만약에 시장이 급반등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프로그램 매수가 뒷받침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베이시스가 당장 플러스로 반전될 겁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삼성전자고요. 그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 약폭과대 인기주, 거기에는 NFT나 또는 메타버스 같은 종목도 틀림없이 그런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만약에 그러한 상황을 노리고 있는 분들은 그때가 아주 적절한 매수 기회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며 내일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잠깐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4분기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고요.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지 않죠. 지난 4분기 매출은 76조, 예상치에 거의 부합합니다. 영업이익은 13조 8천억 정도, 작년 동기 대비 52.5% 급증했다는 건데, 하지만 시장 예상치는 15조 정도, 저도 그렇게 봤죠.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고, 전분기 대비로도 약 12.8% 정도로서 이것만 본다면 약간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건데, 하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항상 그렇듯이 연말 되면 특별한 비용이 나온다는 건데, 원래 특별 상여금 때문에 그거 감안하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특별 상여금, 실적이 좋으니까 직원들한테 상여금을 많이 줬겠죠. 그 특별 상여금 부담 때문에 약간 변수가 있다 했던 건데, 그것 말고 한 가지 더 생겼습니다. 계열사에 특별 경력금을 지급했다는 거죠. 그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예상보다 낮은 13조 8천억 정도라는 건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또는 제가 예상했던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반도체 부분만 따지면 약 9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는 건데, 전체 영업이익 규모의 약 65% 정도가 반도체에서 나왔다는 건데,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은 약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IM 부분에서 스마트폰의 모바일 분야이죠. 에서 약 14조 원대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정도의 실적, 4분기 실적이 있고요. 2021년도 전체로 봤을 때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중요한데 51조 6천억 정도. 이건 당초 예상했던 것은 53조 정도 봤죠. 52조 내지 53조 정도 봤던 건데, 거기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의 성적이었다 하겠는데, 앞에 얘기했던 그런 일회성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현재 크게 실망스러운 정도까지는 전혀 아니죠. 우리 예상에 부합한 그런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다는 건데, 이게 영업이익 규모가 사상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018년도, 두 번째는 2017년도, 그리고 작년에 혹한기를 지나서 재작년에 혹한기를 지나서 작년에 51조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다. 괜찮은 성적이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내년이죠. 2022년도 일단 매출은 300조가 넘어갈 것으로, 잘하면 310조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거고요. 영업이익 규모는 특히 반도체 부분, DRAM도 DRAM이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까지 포함해서 아마도 작게는 3조 내지 많게는 5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진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한 영업이익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 56조 내지 많게는 61조, 62조 정도까지. 2018년도 기록은 58조 8,900억이었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인데 그것을 능가할 것을 예상되는데, 그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그런 연도, 원년이 금년이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도 좋단 말이에요. 모바일도 괜찮거든요. 모바일 분야도 말이죠. 그래서 60조가 넘어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 어찌됐든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을 60조 원 정도로 잡아놨을 때 예상되는 EPS, 주당 순이익은 추가되는 영업이익 대비 비용은 따라다니는 비용은 축소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EPS는 증가될 소지가 상당히 높죠. 그렇게 봤을 때 EPS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 6,000원 정도지만 내년 실적은 7,000원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적정 PER은 15배 정도 곱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0만 5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10만 5천 원 정도. 지금 현재 주가 8만 원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서 만약 그 정도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주가 그 정도 상태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만약에 팔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적어도 3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정도면 상당히 매력적이죠. 물론 주가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경제가 탄탄하고 그중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중앙에 있는 종목이 삼성전 믿을 수 있는 종목이므로 그런 정도의 기대 수익률은 합리적으로 충분히 현재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현재 우리가 다른 거 특히 금액이 크시고 장기 투자 정석 투자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 어느 정도 정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정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 어느 정도 뒷받침돼 지수가 떠오르는 상황이면 주변에 있는 다른 반도체 관련주뿐만 아니라 그 인기주인 메타버스나 어떤 NFT와 관련된 신기술주들도 다 같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된다는 것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한 종목 원래 우리가 중소형주 스몰캡을 갖고 있는 중에 하나 마이크론인데요. 그 종목 말고 한 종목 정도 더 추가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꼭 추가할 필요까지도 없을 걸로 같은데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준비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PSK인데요. PSK 이 종목 필요하면 나중에 적당한 때 PSK에 대한 그 내용을 분석해드리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